에르메스 주가가 고점 대비 40% 폭락했어요. 시총 120조 원이 증발했죠. 찰리 먼거가 생전에 가장 사고 싶다던 그 무적의 에르메스에 지금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정작 에르메스 가문 사람들은 9조 원의 현금을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공방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주주들을 낚으려는 비싼 함정일까요? 아니면 10년 만에 온 인생 역전의 기회일까요? 오늘 감성 다 빼고 객관적인 수치로 그 실체를 까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에르메스도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옆집 상황을 좀 보면 LVMH나 구찌의 케어링은 매출이 그냥 꺾였습니다. 재고는 쌓이는데 할인은 못하는 사면초가죠. 반면에 에르메스는 2026년 현재 유료화 기준 5% 성장입니다. 성장이 예전만 못한 건 맞지만 동네 형들이 골목에서 코피 터질 때 혼자 멀리서 구경 중인 꼴이죠. 사실 이 5%라는 숫자도 장부상의 착시일 뿐입니다. 환율 효과를 다 걷어내고 달러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에르메스의 화력은 여전히 압도적이거든요.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정서에 있어요. 바로 중국의 럭셔리 쉐이밍과 오일머니의 증발 때문인데요. 에르메스의 영원한 캐시카우였던 아시아 태평양,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매년 20-30%씩 무식하게 성장하던 아시아 매출 성장률이 지금 한 자릿수 중반대로 뚝 떨어졌거든요. 예전엔 나 에르메스 샀어라고 자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요. 경기 침체에 눈치 보기까지 겹치면서 럭셔리 쉐이밍, 그러니까 명품 휘두르는 걸 천박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정서가 독버섯처럼 퍼져버렸습니다. 있어도 안 쓰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 꺼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중국 부자들은 에르메스 줄 서는 대신에 어디를 가느냐? 라오프 골드라는 곳에 가서 금을 쇼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금값이 오를까봐 사는 재테크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건데, 이제 중국 형님들이 왜 우리는 맨날 프랑스 마부들이 만든 가방에 이렇게 목을 매면서 사야 하지? 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라우프 골드가 보여주는 그 화려한 중화풍 디자인과 디테일, 그게 지금 에르메스의 오렌지색 아우라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유럽이 독점하고 있던 우아함의 기준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죠. 명품이라는 게 결국 환상을 파는 장사인데, 이제 중국인들이 자기들만의 환상을 직접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유럽 장인이 한 땀 한 땀 박은 가죽보다 내 핏줄에 흐르는 문화적 자부심이 깃든 금붙이가 더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에르메스의 성벽에는 서서히 금이 가는 겁니다. 이건 그 어떤 악재보다 100배는 더 치명적인 가치의 유통기한 문제입니다. 자, 중국 상황도 이렇게 골치가 아픈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중동 현지 매장은 말할 것도 없고, 파리나 런던 거리에서 기름 냄새 풍기며 돈을 뿌리던 중동 형님들의 모습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떠받드는 이 명품 산업의 화려한 역사는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처참했던 전쟁의 잔해 위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코코 샤넬이나 지금의 명품 가문들, 얘네들 전쟁 중에는 다 문 닫고 숨어 있거나 살아남으려고 군복 만들고 군수물자를 납품하던 애들입니다. 결국 지금의 명품 제국이 건설된 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예요. 죽다 살아난 인간들이 내일은 없다며 미친듯이 돈을 쏟아부은 그 보복 소비의 광기가 지금의 명품 산업을 만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중국은 자기들만의 명품을 만들겠다며 문화적 역습을 시작했고, 중동은 전쟁으로 인해 쇼핑백을 던져버렸어요. 지금 에르메스를 짓누르는 건 결국 중자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입니다. 중국의 변심, 중동의 전운, 그리고 중간에 껴서 갈피를 못 잡는 명품의 운명. 이쯤 되면 에르메스도, 명품 산업도 결국 유통기한이 다 됐다 싶을 겁니다. 근데 에르메스 이 독종은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죽 공방을 늘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불황에 베팅하는 공격적 투자가 아니라 미래의 매출을 찍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입니다. 에르메스의 병목 현상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 즉 숙련된 장인의 숫자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장인을 양성하지 않으면 미래에 늘어날 자산가들의 수요를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하이엔드 럭셔리 시장에서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얘네는 단순히 가방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죽 무두질하는 테너리부터 유통까지 공급망 전체를 통째로 씹어먹고 있어요. 남들이 원자재 값 올랐다고 징징거릴 때 에르메스는 어차피 우리 집 가죽인데 뭐라며 40%가 넘는 괴물같은 영업이익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얘네 순연금만 약 128억 유로, 우리 돈으로 19조 원이 넘습니다. 빚 하나 없이 자기 돈으로만 프랑스 전역에 공방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굶어서 살 빼고 있을 때 혼자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서 근육 키우는 게 가능한 이유가 이 미친 듯한 현금 동원력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명품들도 에르메스처럼 투자하고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네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돈이 있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르메스와 다른 브랜드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비즈니스의 격이 존재하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에르메스의 타겟이 중산층의 사치가 아니라 자산가들의 일상이라는 점입니다. 대다수 명품 브랜드가 로고를 크게 박아 대중적인 확장을 꾀할 때 에르메스는 오히려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는 폐쇄적인 공급 정책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불황이 오면 유행을 쫓던 뜨내기 손님들은 가장 먼저 지갑을 닫지만 진짜 부자들에게 불황은 그저 쇼핑하기 조금 더 여유로워진 시기일 뿐이에요. 명품 산업의 핵심은 많이 팔면 가치가 떨어져서 망하고 그렇다고 안 팔면 성장률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 기괴한 모순을 견뎌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줄타기거든요. 오늘 당장 매출을 올리겠다고 물건 팍팍 찍어내면 내일 당장 그 브랜드는 흔해 빠진 가방이 돼서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희소성과 성장 사이에 미세한 간격을 조절하는 건 1, 2년짜리 전문 경영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좋기 수십 년을 내다보는 지독하게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비즈니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에르메스가 무서운 건 가문의 후손들이 지분의 67%를 꽉 쥐고 외부 세력이 넘볼 수 없는 가족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르메스는 이 거대한 지분 방패 뒤에서 오직 브랜드의 가치에만 집중을 해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올해 가방을 몇 개 더 팔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손주 세대에도 에르메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느냐입니다. 1, 2년짜리 성과급과 실적에 목매는 전문 경영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지독한 가족 경영의 고집이 에르메스의 희소성을 유지하는 진짜 엔진인 셈입니다. 이제 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퍼 50배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올 것처럼 굴더니 지금 NTM 퍼 기준으로 30배 중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생전 찰리 먼거는 에르메스는 가격을 무식하게 올리는데도 사람들이 더 못 사서 안달인 비즈니스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수년금만 우리 돈으로 19조 원이 넘는데 ROE가 20 중반입니다. 이 무거운 덩치로 매년 자기 자본의 4분의 1을 순이익으로 뽑아낸다? 이건 경영이 아니라 연금술인 셈이죠. 자, 결론입니다. 현재 에르메스와 명품 산업을 둘러싼 환경 솔직히 좋지 않아요. 중동 전쟁과 중국의 소비 회복이 언제 바뀔지 10년 뒤에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명품 산업의 최정점은 여전히 에르메스라는 것. 둘째, 그 지독한 악재들이 이미 퍼 30배 중반이라는 가격에 녹진하게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품 산업의 유통기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에르메스의 시간을 이기는 힘은 더 선명해질 거예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헐값의 명품 가방을 내놓을 때 에르메스는 묵묵히 가죽을 꿰매며 다음 100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투자는 좋은 비즈니스를 고르는 눈과 지루함을 견디는 엉덩이의 싸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단단한 철학을 더해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